지금 뭐 수도권에서도 저희 극장에 이 파이프 오르간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극장이라는 곳이 단지 그 공연만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그 교육이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또 이루어지는 곳이고. 안녕하십니까, 조경건입니다. 좋은 음악은 사람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음악에서 위로를 받기도 힘을 얻기도 하고 음악으로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시사 포커스인 오늘은 클래식 음악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는 클래식 부산 박민정 대표 만나보고 잇따른 항공기 사고,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도 토론해 봅니다. 뉴스톡톡 오늘은 박민정 클래식 부산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부산 시민분들께 클래식 부산 소개와 함께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클래식 부산은 부산 콘서트홀과 부산 오페라하우스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소속의 사업소입니다. 오는 6월에 부산 콘서트홀의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는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고 싶고요. 특히 올해 부산 콘서트홀에서 그 좋은 음악과 함께 그 풍요롭고 행복한 그런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클래식 부산의 대표로 선임이 되셨는데 대표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극장의 어떤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정명훈 예술감독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명훈 예술감독님과 함께 공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객 서비스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그 공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경력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짤막하게 소개해 주시면서 그런 경력들이 부산 문화 나아가서는 그리고 부산 클래식 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쪽 부산으로 오기 전에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술의 전당에 오페라 하우스가 개관할 때부터 계속해서 일을 해왔는데요. 공연 프로그램 기획부터 뭐 교육 사업이라든지 여러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그 새롭게 시작하는 부산 콘서트홀의 운영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제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부산 콘서트홀과 부산 오페라 하우스를 통해서 그 관객들의 저변을 넓히는 일을 직접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오게 돼서요. 굉장히 좀 설레기도 하고요. 또 저희 부산 콘서트홀이 그런 점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동안 이제 그 여러분들이 얘기하기를 제가 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부산은 문화의 불모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부산 콘서트홀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이제 개관이 될 건데요. 부산 문화의 상징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부산 콘서트홀이 이번 6월에 그렇게 그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부산은 문화의 불모지다라는 얘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리고 또 6월 개관 어떻게 진행 중인지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사실 저도 부산에 와서 조금 놀랐던 부분이 그 부산이 제2의 도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극장 시설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낙후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산에는 지금 저희 부산 콘서트홀이나 부산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최신의 정말 최고의 시설을 갖춘 그런 공연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모지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네. 그 좋은 공연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없었기 때문에 인프라가 없었던 거네요. 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확실하게 이런 그 극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파이프 오르간이 벌써부터 지금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어요. 이게 서울을 제외하면은 처음이라는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파이프 오르간은
독일의 프라이부르거사에서 그 제작한 그런 파이프 오르간인데요. 네. 그 파이프 수가 그 4,400개가 넘고요. 스탑 수가 64개, 그리고 건반이 2조인 정말 그 대형의 네. 그 완벽한 그런 조건을 갖춘 그런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그 몇몇 극장을 제외하고는 이 파이프 오르간을 갖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수도권에서도 저희 극장에 이 파이프 오르간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저희 개관 기념 공연 그리고 시범 공연을 통해서도 이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개관 기념 공연은 이제 오는 6월 20일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네네. 정명훈 감독님께서 지휘하시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그 좋은 클래식을 좋은 환경에서 감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정명훈 지휘자 예술 감독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그렇습니다. 예술 감독하고 또 우리 대표님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이 잘 될 걸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좀 분담을 하시는 거예요? 정명훈 감독님은 그 예술 감독으로서 특별히 또 본인이 직접 그 지휘하시는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기획을 하고 계시고요. 전반적인 저희 그 기획 방향이라든지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감독님께서 그 개관 첫 해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점은 특히 부산에서는 관객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네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시민들이나 또 특히 나이 어린 그 어린 학생부터 또 이제 다양한 연령의 관객들이 편안하게 저희 극장을 찾으셔서 공연을 관람하고 이렇게 즐겁게 공연을 즐겁게 느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해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또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명훈 감독님은 제가 그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하우스 개관을 했을 때 개관 기념 공연의 지휘자로 오셨었습니다. 네, 이미 뭐 만난. 네, 그래서 네. 당시에 이제 신입 직원으로 이렇게 먼 발치에서 신입 직원이셨을 때. 네네 네. 신입 직원으로서 먼 네. 발치에서 배웠었는데 이렇게 이제 같이 모시고 일을 하게 네네.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요. 저희 부산 시민들, 관객들께도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부산 시민의 기대가 오페라 하우스 개관에 가 있거든요. 북항에. 언제쯤 개관이 되는가요, 오페라 하우스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그 2026년 12월에 공사를 마치고 2027년 9월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네, 1년 뒤와 2년 뒤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부산역에 가시면 저희 극장의 그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파사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극장 내부 시설들을 준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부산 오페라 하우스에 대해서는 그 부산 지역의 관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과연 이런 오페라 하우스가 필요하는지 이런 부분에 네. 대한 또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는데요. 극장이라는 것이 단지 그 공연만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그 교육이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또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 공연을 보러 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 경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물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다른 네네. 프로그램 등을 그렇게 같이 감상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산 오페라 하우스는 어떤 공연장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부산의 랜드마크로서 그 부산 시민들뿐 아니라 그 세계에서 방문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개관이 되면은 뭐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와서 연주를 하게 되겠죠. 네, 네네. 기대가 큽니다. 네. 헬로 시리즈를 통해서 좀 편안하고 그 친근하게 그리고 즐겁게 이렇게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민공원을 산책하러 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숲과 그 자연을 감상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저희 극장에 오셔서
공연을 감상하셨으면 좋겠고요. 개관 첫 공연, 당연히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윤곽이 나왔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이번 개관 기념 페스티벌의 주제는 정명훈 감독님께서 베토벤으로 정하셨습니다. 베토벤, 네. 그래서 그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인 그 합창 교향곡을 네. 비롯해서 그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를 이제 감상하실 수 있고요. 그 베토벤의 여러 그 챔버 음악도 이제 같이 감상을 하실 수 있고 관련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 강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클래식 그러면은 좀 어렵다 이런 인식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연 또 체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획도 당연히 하시는 거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헬로우 시리즈라고 헬로우 시리즈. 준비를 네네.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해에 이미 헬로우 마에스트로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뭐 오페라라든지 발레,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곡들을 이런 헬로우 시리즈를 통해서 좀 편안하고 그 친근하게 그리고 즐겁게 이렇게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그런 클래식 공연 같은 경우에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서 감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보스턴에 있을 때 그 보스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들판에서 마지막 그 리허설을 하면서 굉장히 싼 가격에 볼 수 있게 가족들과 함께 가서 그렇게 하는데 어떤 그런 거 좀 재미있는 다른 기획도 좀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그 지난 그 2년 동안 파크 콘서트를 진행해 파크 콘서트. 왔는데요. 올해도 역시 파크 콘서트를 6월 첫째 주 주말에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뭐 어린아이들 그리고 뭐 가족 연인들 또 어쩌면 뭐 강아지 고양이 같이 다 같이 오셔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 최고의 공연을 최고의 음향으로 감상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파크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공연도 이렇게 비쌀 거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공연장에는 정말 비싼 좌석부터 또 조금 저렴한 맞습니다. 그런 좌석까지 맞습니다. 다양한 그런 가격대의 좌석이 준비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또 조금 저렴한 좌석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극장의 음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시더라도 잘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좌석에서 공연을 충분히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클래식 음악이 어렵다라고 자꾸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클래식 음악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가깝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관객들께서도 그 유럽의 어느 관객들 못지않게 어떤 곡에 대해서는 박수로 같이 화답하시고 같이 즐기시는 이런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다,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또 들어보자. 클래식의 매력은 무엇인가 이렇게 조금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신다면 충분히 클래식 음악을 그 삶 속에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공원이 주차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도심에 있는 대부분의 공연장들은 이런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연 시간에 늦지 않게 여유 있게 도착하셔서 공연을 편안하게 관람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역에서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이 조금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직접 걸어봤을 때 15분 정도 걸린다고 보여지는데 대체로 길을 건너 오시면 저희 그 시민공원 안으로 바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10여 분 정도 즐겁게 정말 숲과 공원을 감상하시면서 이렇게 공연을 그 감상하는 이런 또 편안한 마음을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득이하게 주차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네, 네.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부산이 사실 이제 앞으로 클래식 도시가 될 것 같고요. 이미 야구의 도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야구장에 갈 때 보면은 대중교통에서 꽤 많이 걸어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리를 채워서 야구장을 향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클래식도 아마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다라고 하니까 부산에 오페라 하우스가 참 사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요. 거기다가 부산에 오페라 관객이 제대로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그 극장이 그 관객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극장 있습니다. 자체가? 극장 네네.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서도 극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확실히 관객이 늘어나는 그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산에서도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생기고 나면 그 관객 수가 확실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단지 어떤 오페라를 감상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극장에 가서 또 이 바다와 면에 있는 이 풍경을 전혀 다른 그런 네. 각도에서 네. 그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부산 오페라 하우스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굉장히 그 훌륭한 건축물이 맞습니다. 될 예정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 바다의 면에 있는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감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그 즐거움이 될 것이고 또 이 건물을 보기 위해서 오셨던 분들이 그럼 이 건물 안에서는 어떤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시면 분명히 관객의 저변도 늘어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산 콘스톨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의 개관, 네. 부산 문화가 확실히 달라질까요? 네, 그 부분도 역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부산에 계신 그 많은 관객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좋은 공연을 보기 위해서 서울로 가신다든지 심지어는 해외에까지 가셔서 공연을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부산에서 부산 콘서트홀과 부산 오페라 하우스에서 이런 공연들을 관람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연장이 예전처럼 뭐 책 제목에 밍크 코트를 입고 오페라를 보는 것인가 뭐 이런 그 책 제목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 있는데요. 네, 공연장을 간다는 것 자체가 즐겁고 편안한 행위인 것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미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양복을 합니다. 입고 가야 되나 뭐 이런 걱정이 좀 있었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요즘은 그런 것을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네. 어떻게 공연을 즐겁게 관람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 공연 자체에 더 집중하셔서 감상하실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연과 공연장을 대하시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산 콘스톨과 오페라 하우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산 콘서트홀은 기본적으로 그 콘서트, 그 음악 연주를 위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네. 부산 오페라 하우스는 종합예술로서의 뭐 조명이라든지 무대, 의상, 분장 그리고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어떤 종합예술로서의 공연을,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론 음악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오페라 하우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오페라 하우스보다 콘서트홀이 먼저 개관을 해서 이 음악 부분에 대한 저변을 네, 네. 더 확대하고 그리고 또 오페라 하우스를 오픈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세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 오페라 하우스를 오픈하진 않았지만 저희 콘서트홀에서 이 오페라 음악이라든지 발레 음악 등을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저희 오페라 하우스가 오픈했을 때는 더 많은 분들께서 더 그 장르를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콘스톨 개관과 함께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시청자분들과 부산 시민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들으면서 오늘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식 음악이 멀고
우리 생활에서 멀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그 시민공원에 산책하러 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숲과 그 자연을 감상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저희 극장에 오셔서 공연을 감상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분들을 저희 극장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저희 부산 콘서트홀에 많이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박 대표님과 얘기 나누니까 부산 문화가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함께 좀 뭔가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지역의 다양한 현안 관련 토론해 봅니다. 부산시의회 서지현 의원, 송호연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잇따른 항공기 사고 관련입니다.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시작된 곳은 기내 뒤쪽 선반. 승객들도 머리 위 선반에서 연기와 불꽃을 목격했고 순식간에 연기가 퍼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비행기 날개와 엔진에서는 발화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만큼 승객들이 기내 선반에 올려둔 보조 배터리 등 전자기기가 발화의 원인이 된 걸로 추정됩니다. 승객들이 갖고 들어간 어떤 짐 속에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당시 왜 불을 빨리 끄지 못했을까? 매뉴얼에 따르면 승무원이 소화기나 발화물체를 물에 담가 초기 진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승무원들은 비상탈출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게 항공사 측의 설명입니다. 어떤 안내방송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거리. 항공사 측은 상황이 급박해 화재 대응 안내방송을 하지 못했지만 기장에게 알려 비상탈출 명령을 받은 뒤엔 육성으로 안내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멀전시 체크를 해야 되고 외부의 위험 요인이 없는지 그걸 다 확인해서 절차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죠. 승객들이 직접 비상구문을 열었던 점과 관련해선 구조적인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191석인 사고기에 모두 8곳의 비상구가 있는데 기장과 부기장을 제외한 승무원은 법정 최소 기준인 4명. 실제 탈출에 사용한 비상구는 7개로 긴급 상황 때 모든 비상구의 안내가 이뤄지기 힘든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초기 대처 과정에 규정과 지침 위반 여부 등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 보셨지만 보조 배터리가 발화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던데요. 초기 이제 사고 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제 발화 원인이 보조 배터리로 인해서 이제 선반에 올려놓은 보조 배터리로 인해서 발화가 됐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관련 이제 항공사마다 이제 그 보조 배터리에 대한 그거를 가지고 탈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다 틀리고 네.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분의 이제 배터리들을 서로 이제 닿지 않도록 개별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공고를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관련 규정을 또 통일화해야 할 필요도 있고 지금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노출된 단자를 이제 전련선 테이프로 감아야 된다 이런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강요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보조 배터리가 화재 원인이 비행기에서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민분들과 시청자분들 가운데는 보조 배터리가 어떻게 됐길래 화재 원인이 되지라고 좀 궁금해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국내외 사례를 보더라도 네네네. 이 항공기 내부에서 이 전자기기 혹은 이렇게 휴대용 배터리 에 대한 화재 사고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게 처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이륙을 할 때 안내 영상을 보시게 되면 휴대폰 같은 경우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좌석 사이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나 끼게 되는 경우는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라고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그리고 이 휴대용 배터리에 들어가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나 리튬 메탈 배터리가 압박을 가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발화가 될 수가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항공사에서도 이 기내 수화물로만 배터리를 이제 160와트 미만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를 기내 반입이 가능하도록 안내를 해왔었고, 다른 전자기기에 대해서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계속 발표해 왔습니다. 지난해 4월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에서도 기내 화재가 이 배터리를 통해서 일어난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바로 승무원의 대처로 인해서 혹은 그 매뉴얼에 따른 대처로 인해서 큰 무리 없이 잘 착륙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4년 2월에도 이제 대만 공항에서도 그러한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 보조 배터리 폭발로 인해서 이제 회항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국내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례인 만큼 우리 승객들도 이제부터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규칙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더 강화돼야 된다는 건데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보조 배터리로 인한 이제 화재 사고, 항공기 화재 사고는 계속 있어 왔지만은 초동 조치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동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처럼 이렇게 큰 사고로 지금 이어지지 않았던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고 이후에 에어 부산에서는 지금 7일부터 이제 기내 화재 위험 노출에 대한 그런 규정을 좀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탑승 전에 이제 보조 배터리를 기내에 수화물에 이제 붙이지 못하고 이제 기내에 이렇게 소지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별도 이제 표식을 부착해서 여기에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걸 표시를 하고, 그리고 직접 이제 휴대를 유도를 함으로써 여기에 이제 화재의 징후가 보이면은 초동 조치가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기내 이제 규정을 통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고에서 문제가 됐던 이제 기내 안내 방송 같은 경우에도 안내 방송을 기내에서는 배터리를 휴대할 수 있도록, 보조 배터리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방송을 좀 강화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승무원 교육과 이제 화재 대응 훈련을 또 강화하는 그런 조치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승객들이 다 탈출을 해서 참 정말 다행한 일인데, 승객이 비상구 문을 열었다.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인명사고가 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경상의 승객 일부가 나왔다는 부분은 그나마 정말 다행인 지점입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전후 정황을 이 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할,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전체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상 이렇게 승객이 만약에 승무원의 조치가 없었는데도 비상문을 개방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항공보안법 23조 46조에 따라서 불법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화재 사고가 일어나게 된 기간이 아무래도 무안공항의 그 참사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시민분들의 트라우마가 더욱 작용을 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내 화재, 특히 휴대용 배터리로 인한 화재에 대한 부분은 워낙 기내 안에서 잦은 사고였기 때문에 매뉴얼이 있는 상황이라 승무원이 제대로 통제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 그 매뉴얼대로 움직였는지를 좀 파악하는 것도 함께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에어부산은 2023년 항공운송 서비스 평가에서 운항 신뢰성이나 또 안전성에서 계속해서 최고 등급을 받아왔습니다. 사실은 국적기 중에서도 안전성에서는 거의 최고 등급을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이번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그만큼 승무원 교육부터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그동안은 잘 지켜져 왔는데 이번에 어떠한 변수가 있었는지도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이번에는 큰 무리 없이 모두가 탈출을 해서 다행입니다만, 사실상 비상문이 열려서 비상 탈출구를 이용을 하실 때는 짐을 모두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가방을 들고 나오는 승객부터 여러 가지 승무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사고조사대책위원회의 결과를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최근에 사고가 난 두 비행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LCC,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잖아요. 그러면은 LCC의 정비 역량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좀 정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예, 정부에서도 이번 이제 잦은 항공기 사고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대응 방안을 지금 내놓았습니다. 항공안전혁신위원회가 지금 발족이 되었고, 이게 3월 달에 항공안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4월 달에 이제 혁신 대책을 지금 확정을 할 계획이고요. 여기 안에 이제 LCC 정비 역량이나 그리고 높은 항공기 가동률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 건설이나 운영 규정이 불일치하는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하는 것들도 이번에 같이 논의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항공사의 이제 운항 인허가 시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그런 부분들도 강화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본적이고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승객들도 이렇게 위급 상황이 처했을 때 무엇보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짐이나 이런 것들보다 본인의 이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빠른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희가 안전 문화가 먼저 형성이 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LCC뿐만 아니라 항공기 사실은 전반에 대한 좀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가 펼쳐낸 이제 항공철도사고 사례집을 보면 2013년에서 2022년까지 발생한 항공기 사고들을 좀 통계를 내봤을 때 65건 가운데 34건이죠. 52.3%가 조종사 과실이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부품 결함이나 난기류 그리고 시설 관리, 엔진 결함 순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승객의 소지품에서 시작된 발화이기 때문에 기체 결함이나 정비 결함, 조종사 과실은 아니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사고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에 정부에서 출범한 항공안전혁신위원회도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시민들의 불안을 좀 잠재울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이제 가덕 신공항이 개설을 한다라고 하면 LCC 통합본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LCC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 라인은 가덕 신공항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라도 우리가 좀 준비를 부산시에서도 먼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코 속에서 이제 남ሸ균 유전자가 나왔다 하거든요. 사는 사람은 코에 나오는데 여기서 사느냐 마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도 환경부에서 없다. 녹조에서 독성이 발견됐다. 네, 충격적인데요. 환경단체 조사 결과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네, 그동안 낙동강 녹조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에어로졸 형태로 해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도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독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가 더욱 문제 제기를 한 부분입니다. 이 실험에 대한 부분은 녹조 발생 지점 2km 이내 조사 대상자 97명 중 46명의 코 속에서 이제 검출되었다라는 이 부분이 독소에서도 가장 위험한 마이크로시스틴 에 대한 부분이 발견되었다라는 지점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22년에도 관련된 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 민간단체에서도 발표를 한 바로는 당시에는 뇌질환 원인 물질인 BMAA가 발견이 되었다라는 발표를 하였고 이후에 환경부가 23년 조사를 하였으나 큰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 24년에 다시 이 민간단체에서 이 에어로졸 형태에서 마이크로시스템이 발견되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환경부에 대한 신뢰성과 이 투명성에 대한 부분에 논란이 생긴 상황입니다. 녹조 독소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예, 이번 민간 조사에서 나타난 이제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체내에 이제 축적될 경우에 간 독성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신경적으로 이제 신경에도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연구를 총괄한 이제 개명대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만성적으로 누적됐을 경우에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마이크로시스템에 대한 신체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지금 없는 상태인데, 지금 이 호흡기 질환에 호흡기를 통해서 이런 그 독소가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를 좀 더 이제 연구를 통해서 검증을 해서, 지금 환경부와 지금 시민단체가 입장이 조금 틀린데, 과연 지금 체내에 지금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검증이 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런 의견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낙동강 물을 가지고 쌀, 과일, 채소 재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물을 이용하는 이런 농수산물에 네. 대한 부분까지도 많은 우려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환경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우리 시도 거기에 함께 동참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불안해하는 시민분들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에서 보다 명확하게 건강에 이상이 없다라는 것이든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어떻게 그 부분을 대안을 내겠다라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민간단체 발표에서 좀 유의할 점이 에어로졸 형태에 대한 문제 제기였는데요. 이 에어로졸 형태는 최대 약 16km까지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기 중이나 비강내 조류 독소에 대한 부분 환경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관련 측정 방법이나 권고 기준이 없다라는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에어로졸로 확산이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든 혹은 농수산물로 인해서 섭취를 했을 때 신체에 발생될 수 있는 건강 이상에 대한 부분이든 좀 통계적으로 또 총합적으로 환경부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내놓아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녹조 독소가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기 중으로 이렇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정부 기관 같으면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보면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전제를 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네, 어떻습니까? 환경부에서 지금 이 독소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게, 그간 이제 환경부에서 2022년부터 24년까지 했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와 그리고 한국물환경학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공기 중에 조류 독소는 없다, 이렇게 불검출된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연구 결과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있는 공기를 포집해서 이제 그 연구를 진행한 거였고, 이번에 나타난 시민단체 연구 결과 같은 경우에는 주변 이제 사시는 주민들의 비강에서 나오는 그 독소를 채취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간에 환경부에서 주장했던 그 영향이 없을 거라는 그런 그 현상과 이제 새로운 현상이 지금 발견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시민단체와 이제 민간과 이제 합동으로 이제 연구를 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 민간과 함께 이제 공동 검증하는 그런 절차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부분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충격적인데요. 환경부는 입장을 냈죠. 한번 정리해 보죠.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필요하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조금 붙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처음으로 이 민관 합동 조사에 대해서 실시할 의향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건부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그냥 민간 단체만의 조사가 아니라 이제 부산시도 이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놓아서 함께 합동 조사를 적극적으로 좀 이끌어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름경쯤에 이제 조사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각기 다른 입장을 보여왔던 두 기관이 이제 함께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연구의 가정이나 연구의 과정도 다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시민 건강 문제, 그리고 식수 문제로, 그리고 더해서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로 함께 좀 해결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마린시티 일대, 그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된 지 9년 만에
부산시가 수중 방파제 공사에 착수합니다. 연안에서 150m 떨어진 곳에 500m 길이, 13m 높이로 설치됩니다. 무려 696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방파제. 바닷물의 흐름을 막고 20-30톤짜리 테트라포드 사이로 해양 쓰레기가 쌓여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앞서 이곳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선정되면서 환경 영향평가 의무 대상에선 제외돼 향후 모니터링이라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테트라포트는 그 쓰레기 퇴적물이 쌓이면서 환경 문제 청소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비용도 엄청나게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대규모 혈세가 특정 지역에 투입되는 데 대한 형평성 논란도 여전합니다. 장산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거는 조금 아니다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은 완공 뒤 2년간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린시티 수중 방파제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지난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그 마린시티 일대가 범람을 해서 거기 주변에 이제 상인들과 이제 주민분들이 크게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서 마린시티 주민들께 이제 그런 위험을 조금이라도 저감시키기 위해서 마린시티에서 150m 떨어진 해안에 해안 수중 방파제를 쌓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테트라포트를 이용해서 길이 500m에 수중 밑에서부터 쌓아 올려서 13m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위로 이제 3m 정도 노출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그 방파제를 쌓는데 2027년 10월달 완공이 될 예정이고 이 안제가 쌓이면 이제 그 5m 파도가 닥쳤을 경우에 3m로 약 40% 정도 파도가 조금 그 위험이 저감돼서 이렇게 육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효과가 있을 거냐 하는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기상이변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 말하는 슈퍼 태풍이 온다는 건데 그런 경우에도 이 방파제가 도움이 되느냐 그런 또 의문도 있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수중 방파제 자체는 이제 파도의 힘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도의 높이도 좀 줄여주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마주한 태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뭐 파도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범람을 줄인다라는 부분에는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규모의 태풍이 왔을 때는 어떤 효과를 낼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얼마나 미비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태풍에 대한 부분의 횟수는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태풍의 횟수는 감소를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극단적 기후가 더 늘어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부산처럼 고층 건물과 콘크리트가 많은 상황에서는 열이 더 집중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태풍이 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횟수는 적어지지만 슈퍼태풍과 같이 강력한 태풍이 오는 경우에 이 이안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결국 닥쳐봐야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 조금 불확실성을 좀 키우는 부분이라 우려가 됩니다만 지금까지에 있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제 반복되는 이러한 재난과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에 대한 시작점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선정된 지 8년 만에 그래도 첫 삽을 뜨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구조물을 세우면은 결국 자연 환경에 또 수중 자연 환경이긴 하지만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 그런 문제 제기도 시민단체들 통해서 이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런 방파제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 방파제가 정확하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정확하게 나온 것들이 지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안에서 150m 사이에 이렇게 방파제가 쌓이게 되면 그 안에 이제 퇴적물이 이제 고이게 되면서 쓰레기들이 거기에 이제 모이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예전에도 테트라포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테트라포트 사이에 또 이제 쓰레기들이 이제 쌓이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쓰레기들도 이제 청소할 수
하기가 또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우려들이 제기가 되지만은 그래도 이 언제까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이제 자연재해가 더 네, 이제 큰 규모로 다가올 경우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좀 저감을 함으로써 좀 더 이제 비용을 저감시킬 수 있다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을 주민들이 또 찬성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이제 환경영향 평가를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연재해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재난을 방지하는 목적이 환경 평가보다 좀 앞선다는 그런 취지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또 이제 시행을 하지 않고 재영향 평가를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재해에 대한 예방이 우선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본 영상의 인터뷰에서도 나왔는데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8년 동안 좀 네.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이게 재난과 안전 문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해서 방파제를 설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 재산 피해, 그리고 뭐 도로 파손과 같은 이런 부분들로 계속해서 작은 규모라고 보이는 이 예산이 쌓이는 것과 그리고 이 방파제를 쌓았을 때 그 가치를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사전에 어떠한 피해라도 좀 막는 것이 좀 훨씬 더 기대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이러한 부분에 나오는 논란들에서 부동산 가치로 볼 것이냐, 부산 전체의 가치로 볼 것이냐라는 지점을 좀 함께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산은 75% 이상이 관광 산업으로 이 산업 구조에 의존하는 것으로 23년에도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천혜의 이 자연 경관이 결국은 우리 부산의 경쟁력인데 이렇게 연안 근처 바다의 경관을 사유화하겠다는 이런 건설,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이 자꾸 늘어나면서 이렇게 쌓여가는 재난적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시는 한 번 더 다시 들여다보고 시민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시고 기업의 측면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지금 좁은 시간에서 보면은 일부 그러니까 마린시티 주민들한테 특혜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이 여기에 이제 마린시티와 그 청사포 미포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입니다. 부산 도시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관광 자원을 위해서 지상에 세우는 이제 방파제 높이를 좀 낮춘 부분도 있지만 그 관광 자원을 살리고 이 경관을 이제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저희가 차선책을 또 강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주변은 이제 계신 분들의 생활 안정권도 지금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특혜라고 저희가 보기는 좀 힘들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사법부가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부산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인구는 326만 3,891명으로 전달에 비해 2,395명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산 인구는 26,700여 명 감소했으며 사망자 등을 제외한 순유출 인구만 13,000여 명에 달합니다. 부산 지역 미분양 주택이 4,700가구를 넘고 있는 가운데 악성으로 평가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산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886가구로 한 달 전 1,692가구와 비교해 194가구가 늘면서 지난 2010년 8월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부산 원도심 지역 기초지자체들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동구와 부산진구 등 원도심 기초지자체 5곳으로 구성된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는 빈집의 범위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안을 빠르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부산항에 정박한 화물선에서 코카인 100kg이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브라질 국적 국제 마약 조직원 6명이 검거됐습니다.
남해경청은 압수한 코카인 더미에서 DNA와 지문, 위치 추적 장치 등 증거를 확보해 지난 1년여간 미국, 브라질과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낙동강물에서 주변 공기에서 이제는 인근 주민들의 코 속에서도 녹조 독소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 생명의 젖줄인 낙동강이 죽음의 강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녹조는 있었지만 그 이후 녹조가 심해진 건 여러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과 물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생명체와 사람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